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강사 양희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2024년 지방직 시험 치르고 오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고요. 벌써부터 시험을 치르자마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저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수험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꾸준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얻은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험에는 어떠한 영역들이 어떠한 비중으로 그리고 또 어떠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하셨던 시험의 유형과 동일하게 비문학, 문학, 그리고 어법 문법, 그리고 어휘 한자의 영역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의 기조인 것처럼 이 비문학에서 출제 비중이 현저하게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 이번 비문학에서는 화법, 화법에서도 두 문제가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따로 제가 이렇게 작문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빼어놓지는 않았지만 문단을 고치는 문제들, 작문 영역이죠. 화법과 작문도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내용 일치 문제, 내용 이해 문제, 그리고 내용의 서술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 역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추론 문제도 통합해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상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국가직에서 한번 봤었던 것처럼 혹은 우리가 조금은 겁먹고 있었던 것처럼 이 논리 추론이라고 하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게 하는 이런 추론 문제들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딱히 이 어떤 그 점수를 가름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단 고치기 작문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문단 전개 순서는 늘 그렇듯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비문학은 총 11문제로 5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사이좋게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두 문항씩 등장을 했습니다. 현대시에서는 조금 생소한 시가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기보다는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히 크게 어렵다고 느끼시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전시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이론반에서 필수 작품이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이 시조들 4편이 고스란히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현대소설 조금은 생소했지만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딱히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소리, 사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수군가라든가 그리고 우리 이 심청가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서 내용 전체에 대한 어떤 흐름 파악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했죠. 자, 어법과 문법. 영역에서는요, 최근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의문과 의문 변동에 관련된 의문론 파트 문제가 한 문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암기가 양이 많고, 그리고 선생님 이걸 굳이 공부해야 될까요? 요새 잘 안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문법에서는 어떠한 영역도 우리가 섣불리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번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변동 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단어의 의미나 그리고 절대 빠질 수가 없는 한글 맞춤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법, 문법 영역은요. 총 3문제로 15% 정도를 차지했고요. 자, 그다음에 어휘 한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한자가 쓰여진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한자 문제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한자 옆에 도금을 달아준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어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등장한 한자 문제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어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한자 어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느끼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중으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비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4문제로 문학, 그리고 어법, 어휘의 영역이 이렇게 사이좋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새로운 기조, 이제 2025년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기조가 반영되었다 혹은 피셋의 문제 유형이 반영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는 다소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내려보자면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에서 중하라고 제가 좀 써놓기는 했지만 실제는 중보다는 중하에서 하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을
만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중하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굉장히 높은 배점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이 상위권 수험생분들의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번에도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출제 비중은 네, 오히려 이번 국가직 시험 조금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했었던 국가직 시험보다는 작년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기조, 지금까지 쭉 이어왔었던 그런 기조들을 유지를 했었던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조금은 당황스럽게 하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하는 논리추론 유형의 문제 유형이 등장하지 않았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번 지방직 시험은 아무래도 조금은 쉽게 평이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1번부터 문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아이가 말을 참 잘 듣는다. 자,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어인데 이 듣다라고 하는 뜻과 가장 유사하고 같은 단어를 지금 찾으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뭐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전상의 모든 의미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술어, 보통 서술어의 어휘의 쓰임을 물어보니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것을 먼저 찾고 그러면 듣는다. 무엇을 듣습니까? 말을 듣죠? 그러면 각기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에서도 이 듣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다 동그라미 쳐서 자 체크해 볼까요? 1번 약이 잘 듣는 거고요. 2번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고요. 3번 6과목을 들을 거고요. 그리고 4번은요. 브레이크가 들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 4개의 대상 중에 보기에서 등장했던 말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 그때의 서술어는 가장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방법 그대로 적용시키셨다면 정말 5초 만에, 10초 만에 답 찾으셨겠죠? 자, 말을 잘 듣는다. 말과 가장 성격이 유사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말을 잘 따른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서술어 어휘 자체의 뜻과 유사한 것을 물어본다면 대상이 되는 것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우리가 분명히 2025년부터는 분석형 문제 유형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추론형 문제, 필세 문제 유형이 더 많이 등장을 할 것이다. 단순 암기형 문제는 지양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암기를 요구하는 영역이 바로 한글 맞춤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공무원 시험을 치르시고 나서 네, 합격을 하고 나면 당장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의 업무로 다뤄지게 될 것들이 바로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공문서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은요.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암기식 문제를 지향하고는 있다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나오게 될 영역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슴을 옥죄는 아픔이 밀려왔다. 옥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써가면서 그 형태를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조금 드물어서 당황스럽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쇠다나 들르다나 짜깁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우리가 손쉽게 많이 봤었던, 흔하게 많이 봤었던 단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 옥죄다 같은 경우에는요. 리을 기억이 아니라 기억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실제로 옥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요. 자, 옥죄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억의 옥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옥죄는이 맞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반갑지 않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우선은 되다. 그리고 자, 명절을 쇠다. 그리고 어른을 되다. 같은 경우에는 자, 셋 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 아, 이의
이 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되다, 쇠다, 되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강조 많이 했었죠.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정답 2번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렸다가 자, 기본형을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어딘가에 거치다라고 하는 뜻은 들르다입니다. 그러면 들르었다가 으탈락돼서 들렀다가가 맞겠죠. 네. 자, 그리고요, 4번에 바지의 헤어진 부분에 짜집기를 했다. 자, 짜집기가 아니라요, 짜서 깁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깁다의 뜻을 생각하면요, 말 그대로 닳거나 헤어진 부분을 떼우는 거죠. 기우는 겁니다. 깁다입니다. 깁다. 그래서 짜서 깁다. 짜, 깁기입니다. 자, 요 단어도 우리가 많이 봤었던 단어죠. 짜깁기. 그러면 쓰임이 올바른 것은 정답 2번이겠습니다. 네, 2번. 자, 그 다음 3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비문학 문제를 정말 많이 푸시다 보면 선지들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았을 때 이 내용은 대략 지문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자, 맨 처음에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자의 정의. 자, 개념과 정의를 설명한 부분, 당연히 지문의 가장 상단에 위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저작권이란 해서 저작권의 정의를 먼저 내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자란 또 정의 내려주고 있죠. 저작 행위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해낸 사람을 가리킨다. 자, 개념, 정의 모두 다 1단락의 가장 상단 부분에 위치했습니다. 1번 당연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1문단 전체의 내용은 자, 저작권에 대한 정의 내려주고요. 저작물에 대한 정의도 내려주고요. 그리고 저작자, 어느 범주까지를 우리가 저작자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범주를 설명한 것이 바로 1단락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1차적 저작물뿐만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자 또한 저작자가 된다. 아휴,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저작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의 범주를 설명한 거죠. 1, 2차 저작물의 차이 1문단에 없었습니다. 그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2문단에 등장을 하는데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에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썼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배 저작자를 거인이라고 빗대어 주었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 지금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돼요. 모방하거나 인용을 할 때 우리 난쟁이들 거인을 모방하거나 인용하는 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거인, 즉 선배 창작자, 선배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요, 그 거인에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는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먼저 창작해낸 사람에게 허락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창작자가 지녀야 할 태도였죠. 네. 자, 그러면 3번의 내용 찾을 수 있었고요. 비유적인 표현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는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창작물을 저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하는 이유는요. 여기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네요. 저작물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좋은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느 누구나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것을 마음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 저작자는요, 창작행위 계속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저작권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유까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 4번은 손쉽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2, 4번에서 조금 고민하셨을 텐데 2, 3번에서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창작자. 네. 원래 선배 창작자에게 그것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때 허락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태도, 비유적인 표현이었지만 네, 3번의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알 수 없는 내용은요.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차이.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 그럼 누군가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멈춰 서서 듣고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시작 부분부터 보시면은요.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종종 삶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자, 여러분들 벌써 느껴지십니까?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기 위해서 머물러서 서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시작 부분을 보시면은 급격하게 돌아가는 이라고 되어 있죠. 시간에 쫓기듯이 현대적 생활 방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벌써 포인트를 시간, 급격하게 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도 마주 한번 보겠습니다. 추위가 한창 매섭던 1월입니다. 음악가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언제입니까? 출근길이에요. 우리가 출근길에 누군가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뭔가를 감상하기란 참 쉽지 않겠죠. 자, 출근길에 연주가를 지나쳐간 천여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요.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요. 몇 사람만 잠깐 속도를 늦추었을 뿐 머무르진 않았죠. 멈춰서서 구경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만 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지하철역이라고 하는 공간적 문제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자, 그리고 연주하는 동안 연주가를 지나쳐간 사람 천여 명의 시민입니다.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감상할, 그렇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여유를 즐길 수 없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게 3번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5번.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지 않으셨습니까? 가나다라의 우리 고전시가 작품이 모두 다 우리가 수업 중에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자주 접했었던 시조 갈래의 작품들입니다. 필수 작품들이죠? 오히려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생소한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당황을 하고 시간을 좀 쓰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보셨던 네,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었던 것들이 그대로 등장을 해서 조금은 미소를 짓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고전시가의 갈래에서는요. 그 다른 어떤 갈래들보다 뭐 향가나 고려가요나 이런 것들보다도 시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시조 정리는 꼭 한번 하고 가셔라.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 이렇게 예쁘게 4개의 시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산대군의 시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월산대군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받지 못했던 이 불우한 이 장자였다라고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추강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모두 다 나왔죠? 가을 강의 밤입니다. 낚시를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자,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 오너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고전시가에서 무심하다가 나오면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욕심이 없다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욕심이 없다. 자, 그런데 무엇이 욕심이 없습니까? 무심한 달빛이 욕심이 없고요. 빈배 저어 오너라. 자, 배도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의 달빛과 빈배는 모두 무욕의 경지에 다다른 화자를 빗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무욕의 경지에
다다른 화자를 빗댐. 실제로는 이 작품의 작자인 월산대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한, 조선시대에서는 장자 계승의 원칙이잖아요. 왕위에 올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번이나 왕위에서 밀리게 되거든요. 더 이상은 어떤 세속적 욕심을 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운 채로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삶을 택했었던, 네, 이 대군 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기억의 빈배는요, 욕심 없는, 자, 무시만 나왔으니까요, 욕심 없는 화자의 모습, 그렇죠? 달빛과 빈배가 무욕의 경지에 다다른 화자를 빗댔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나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자,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초장의 구절은요, 굉장히 좀 상투적인 구절입니다. 이때 당시 조선시대 때 자연 친화와 관련된 시들은요, 조선 전기에도 후기에도 꾸준히 많이 쓰였었는데요. 자, 이름은 어떻고 저름은 어떤가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굉장히 상투적으로 여기저기의 시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부분이다. 자, 이름은 어떻고 저름은 어떤가. 초야호생.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초야호생의 뜻을 알려드리면서 초야호생, 양반이나 선비가 이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은거해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표현할 때 초야, 자연 속의 어리석은 생물 초야오생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렇게 초야오생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하얌, 향암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윤선도의 시에도 등장을 하기도 한다. 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자, 그러면은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이르는 표현이잖아요. 2번 니은에서 속세를 그리워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야우생 같은 경우에는 자, 양반이나 선비였던 화자가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은거하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속세를 그리워한다, 정반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요. 다. 자, 봅시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었던 시라서 머릿속에 외워지시죠? 간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늘날의 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려 삼간이라고 하는 거는 초가집 3칸짜리. 자, 방이 3개라는 거예요. 방 3개입니다.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인데 이 초가집 늘 그리면서 제가 기영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라고 농담 건넸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방이 3칸입니다. 내가 1칸 쓰고요. 그리고 달한테도 1칸 주고요. 청풍한테도 1칸 준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요. 나와 달과 청풍은 방 1칸, 1칸, 1칸을 나눠 쓰는 사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존재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연물과 내가 함께 어우러진다. 우리 물아일체 떠올리자 라고 했었죠. 강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방 3칸이 다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 산을 이렇게 두고요. 강은 앞으로 이렇게 흐르고요. 그래서 마치 강산을 병풍에 빗댔다라는 비유적 표현까지 수업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요.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달과 청풍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강산과 모두가 어우러져서 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화자, 즉 물아일체의 삶을 이루는 화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입니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갑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로다. 자, 그러면 세모는요, 전부 다 세속적 가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청산, 유수, 흐르는 물이죠. 청풍, 명월은 모두 다 자연적 가치고요. 자, 이 자연적 가치 속에서는요, 속세에서 중하게 여기는 말, 형태, 그리고 값어치, 그리고 누군가의 소유, 임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시적화자는요, 이 안에서, 이런 자연 속에서 병 없이,
자, 아프지만 말고 이 몸이 그냥 늙어갔으면 좋겠다. 자, 속세의 가치로 연연하지 않는, 속세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자연 속에서 함께 늙어가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시조였죠. 자, 리을에서 현실의 근심으로부터 초탈, 현실의 근심으로부터 초탈했다라는 것 자체가 속세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초탈이라고 하는 말은요, 벗어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현실의 근심, 즉 속세의 것들로부터 초탈한 화자의 모습, 자연 속에서 분별 없이 늙고 싶다 했으니까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잠깐 긴장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자 옆에 도금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한자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일상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선생님께서 수시로 교실에 들어오셨다. 아무 때나 늘 교실에 들어오셨다. 자, 맞죠? 아무 때나 늘. 그는 세계 제일의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과언, 맞죠?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문화시설 대부분이 서울의 편제에 있다. 자, 조각편자잖아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맞는 설명일 거고요. 누구나 착한 심성을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자, 발현이라고 하는 건 발자가 필 발자잖아요. 피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헤아려 보는 이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밖으로 드러내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4번 문제고요. 그 다음 7번.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힌트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시작부터 모든 문화가 감정에 관한 동일한 개념적 자원을 발전시켜 온 것은 아니다. 자, 모든 문화가 감정에 관한 동일한 개념적 자원을 발전시켜 온 것은 아니래요. 그러면 각기 다른 문화마다 서로 다른 감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적 자원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 말을 달리하면 1번 선지 그대로가 됩니다. 감정에 대한 개념적 자원은 문화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 첫 번째 문장을 그냥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내용 일치나 다를 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요. 문화에 따라서 감정의 개념적 자원이 서로 다르다. 근데 문화뿐만이 아니라 아래쪽 내려가시면요. 감정어휘들은 문화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쭉 내려가시면 네. 두 번째, 동일한 감정이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요. 이번에는 문화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다르다, 시대에 따라 다르다,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인터넷의 발명과 함께 감정 어휘들은요. 이메일이나 문자나 트위터 이런 것들에서도 형성이 되는데 자, 이제는 감정을 말로 기술하기보다는 이모티콘, 글자의 일부 이런 것들을 따서 표현하기도 한대요.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었던 표현이죠. 새롭게 등장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도요. 새로운 선택지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터넷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감정 표현 방식이 활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겠죠. 자, 감정어휘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 이들에 대한 이 비교 되는 내용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추론 문제 치고는요. 내용 일치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만큼 조금은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현대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생소하다 느끼셨을 법한 시인데요. 자, 1번부터 선지 분석을 먼저 해보면요. 첫 번째,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수미상관 구조가 쓰인다면요. 운율적인
부분, 운율 형성이라든가 주제나 정서 강조 혹은 구조상, 형태상의 안정감이 추구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보다는 수미상관 구조가 쓰였는가 아닌가 자체만 찾아보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다양한 이미지. 자, 다양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말합니다. 감각적 이미지. 자, 여러분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나오려면, 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첫 번째, 공감각적 심상이 하나라도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시각 이외의 또 다른 감각, 즉 전체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감각적인 이미지가 등장을 하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라는 해석이 따라붙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여. 자,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 그래서 화자와 현실 세계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 자, 화자와 현실 대립한대요. 대립.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박모글의 불국사인데요. 흰 달빛, 자하문, 달 안개, 물소리. 제가 지금 이 하나의 행을 길이가 너무 길어서요. 이렇게 옆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서 같이 배치를 해놨는데요. 처음에 시적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먼저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흰 달빛. 보고 있겠죠? 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하문. 자하문으로 시선이 옮겼고요. 또 달 안개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물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대웅전.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안에 또 큰 보살을 보고 있죠. 바람 소리도 듣고 있고 솔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범영루라고 하는 누각으로 시선을 옮겼고요. 자, 그리고 그곳에 뜬 그림자도 바라보고 있죠. 흐느니 졌는데. 자, 또다시 나왔습니다. 흰 달빛, 자하문, 바람소리, 물소리. 자, 여러분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싶겠지만 우선은 선지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선의 이동이라고 했는데요. 자, 시선의 이동을 찾으시려거든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 계속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언급하고 있는 공간적 변화가 일어나야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흰 달빛, 먼저 달을 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자하문, 자하문으로 시선을 옮긴 겁니다. 자, 달 안개가 낀 걸 보고 있는 거고요. 대웅전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큰 보살도 봤다가 범영루도 봤다가 거기 뜬 그림자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어때요?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물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1번,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그려내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미상관 구조. 자,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처음과 끝을 대응시킨 표현이 바로 수미상관 아니겠습니까? 자, 맨 처음에 보시면은요, 흰 달빛 자하문 1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단 부분에 흰 달빛 자하문, 네, 역시나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선생님,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이 대응해야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흰 달빛 자하문 아랫부분에서는 맨 끝부분에 배치된 게 아닌데 이거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맨 끝 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미상관의 대부분의 시들이 맨 끝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냥 하단 부분에 등장을 해도 우리가 수미상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쉽게 쓰여진 시 기억나시나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보시면은요.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련의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마지막 연이 아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연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거든요. 맨 끝이 아닐지라도 그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요. 수미상관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었는지 우리 살짝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은요. 흰색 나왔습니다. 풍경 나왔고요. 또 풍경 나왔고요. 소리가 나왔고요. 그러면 색깔은 시각적이 되겠죠. 그리고 소리가 나왔으니까 청각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요. 흐느니 젖는데 라고 했어요. 자, 젖는데 라고 하는 표현만 단독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젖다는 촉각적 이미지가 됩니다. 젖다라고 하는 표현을 따로 봤을 때요. 그럼 이렇게만 봐도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여 화자와 현실 세계와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화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짐작해 가십니까? 화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불국사의 전경을 하나하나 시선을 이동해 가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관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 화자와 현실 세계의 대립 전혀 언급된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완전히 틀린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소한 현대시지만 딱히 어렵지는 않은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네, 어법 문제고요. 그리고 반갑게도 음운변동 오랜만에 등장을 했었죠. 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우리에게 각각의 음운변동 현상의 정의를 주기는 했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공무원 수험 시간 동안 어법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걸 시험장에서 읽으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색연필, 외골, 값지다, 깨끗하다. 그런데 선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각각의 단어의 올바른 발음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각각의 단어가 어떠한 음운 변동 현상에 따라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스스로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요. 음운 변동의 원리로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풀어내는 것들 모두 다 학습을 하셔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색연필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발음은 색연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골은요. 네, 두 가지로 발음이 되죠. 외골 그리고 우어이의 외골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것 허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값지다 같은 경우에는요. 값지다, 깨끗하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자,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면 먼저 색연필 좀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표기상에 쓰여진 이 음운과 그리고 발음상의 음운들을 비교를 해보면 딱 하나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응이, 자, 두 번째 음절의 이응이 연필, 니은으로, 네, 니은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응이 니은으로 바뀐 거니까 교체 아닌가요? 자, 공부 꼼꼼히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틀린 것 알고 계시죠? 초성 자리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이응으로서 이 자리는 그냥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니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체가 아니라 첨가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어이구, 발음이 잘못됐네요. 니은이 들어온 이후에 앞에 있는 기억과 다시 한번 만나서요. 최종적으로는 생년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첨가가 한번 일어났고요. 여기에서 네, 비음화, 즉 교체가 한번 일어났죠. 첨가와 교체이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나타난다. 기억과 디귿이 나타난다. 자, 올바른 설명이네요.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외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러분들 우어이의 외로 발음되는 것은 교체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 자체도 허락하는구나 정도 선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외골에서 리을 시옷이라고 하는 겹받침이 리을. 자, 요 리을로만 발음하게 됐다라는 거. 그럼 보시면은요, 겹받침 리을 시옷에서 시옷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탈락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탈락이기 때문에 니은만 해당이 되죠. 자, 틀렸습니다. 니은입니다. 니은. 자, 그 다음에 값지다 보시면은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겹받침 비읍 시옷이 비읍만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음군 단순화로 탈락이 한번 일어났다. 자, 니은이 한번 일어났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지. 자, 두 번째 음절의 지읒이요. 찌. 쌍지읒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꼭 하나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은 쌍지읒은 겹자음과 달리 음은 한 개입니다. 지읒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전부 다 자, 마치 쌍둥이처럼 생긴 트윈스처럼 생긴 한 아이. 음은 한 개로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읒의 또 하나의 지읒이 첨가가 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지읒이 빠지고요. 새로 쌍지읒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읒이 쌍지읒으로 체인지가 된 거죠.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기역 이겠죠. 니은과 기역. 그럼 니은과 디귿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자, 3번도 X. 그 다음요. 깨끗하다. 자, 보시면은요. 앞에 있는 시옷 그대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한번 바뀌죠. 디귿.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꼴 교체에 해당된다. 자, 알고들 계시겠죠? 그럼 교체 기억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음끝으로 인해서 디귿으로 바뀐 것이 뒤에 있는 히읗과 만나서 티읕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줄어들었죠. 축약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리을이 나타나고 있네요. 디귿 리을이 아니라 기역 리을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쉽게 1번. 1번에서 바로 나타났죠? 네, 정답 1번.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프랑스의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프랑스에서 포도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프랑스에서 포도주는 간단한 식사, 축제, 카페, 그리고 연회장, 언제 어디서나 함께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한다. 계절에 따른 어떤 날씨에도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가 있어서 추운 계절에도요. 그리고 한여름이 돼도요. 자, 늘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자, 어느 계절에나 또 포도주와 함께한다. 배고프거나 지칠 때, 지루하거나 답답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나 육체적으로 힘든 그 어떤 경우, 자, 심리적, 육체적으로 힘든 그 어떤 경우에도 포도주 절실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포도주는 장소, 시간, 상황 관계없이 음식과 결부될 수 있는 모든 곳에 등장한다라고 정리를 해줬네요. 1단락. 자, 2단락 보시면은 포도주가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결부된 탓에, 자, 일상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까지 결부된 탓에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르네 코티. 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 사적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포도주 대신에 다른 술이 놓여 있었다. 국민들이 들끓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 자신과도 같은 포도주. 프랑스 국민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들 자신과도 같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포도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서 이렇게 충격, 당황했다라는 거죠. 결국 프랑스인에게 포도주란 바로 윗구절에서 힌트가 있었죠. 프랑스인들과도 다를 바가 없다. 즉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다라는 거죠. 자,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 11번. 자, 고쳐 쓴 것 퇴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으로 나눈다면은 장문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자, 보시면 유명 축구 선수의 성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방송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운, 고난 자체가 쓸 꽃자를 써서 괴롭다, 힘들다 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죠. 두 개의 의미가 중복됩니다. 의미 중복입니다. 하나를 삭제해줘야 되겠죠. 의미가 중복됨으로 고난으로 그친다. 괴로움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 선수의 노력과 집념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수의 노력과 집념에 주목을 해줬어요. 자, 그러므로 나는 그 선수의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 등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명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수의 노력과 집념에 주목을 했지만 나는요, 그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 등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해줬잖아요. 앞내용과 뒷내용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기보다는 역접적 속사가 들어가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1번, 2번 모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요. 선수들의 가족들, 자,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훈련 트레이너, 컨디션 조절까지도 많은 역할 해주면서 신경을 써준다는 거죠.
나는 그런 훈련 트레이너가 되는 과정이 궁금해졌다. 자, 갑자기 이 선수보다도 선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해주는 이 글들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까? 자, 내용요. 전체적인 통일성을 저해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삭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비록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에 오른 그 선수에게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나는 그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의 도움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라는 거잖아요. 줄여서 당연한 일이지만 일이라면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지만 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자, 정답은 4번으로 고쳤으면 안 되겠다.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세요. 내용이 아니라 말하기 방식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요. 내용 전체를 꼼꼼하게 정독을 하면서 이해하기보다는 선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눈으로 찾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자,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부분 있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전문가의 연구 결과 그러면은 뭔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각자료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는 부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혹시 사회역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자, 혼자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청중의 반응을 살핀다. 자,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흡연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담배를 피우면 10년 뒤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장 금연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만일 그렇다면 가정 들어갔죠? 자, 4번에 올바른 설명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글로리안 소런슨 네, 교수팀 나왔네요. 네, 전문가의 연구 결과 9,019명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했다라고 나오죠. 자, 2번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지 않았었던 것들은 시각자료. 자, 시각자료라 하면요. 여러분들 네, 영상 아닙니다. 영상은 시청각 자료가 되는 거고요. 사진이나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사진, 그림,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시각자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문상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3번. 자, 13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범죄 소설. 이데올로기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자, 죽음에 대한 공포래요. 이 범죄 소설의 탄생은 자본주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있다. 자, 자본주의가 출현하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럼 자본주의 이전에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원시사회에서는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들이었어요.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가족과 사회로부터 관심과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에서는요, 자, 인간 소외가 발생을 합니다. 소외된 인간은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자, 도구라고 표현하는 게 참 슬픈데요. 육체를 하나의 도구화 시켰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 인간은 죽음의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요. 죽음은 불가피한 삶의 종결이 아니라 자, 죽음을요. 파국적 사고, 파국이다. 모든 것이 깨지고 망가졌다.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예기치 않은 사고라고 강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범죄 소설에서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나 비극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자, 그럼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느 것을 기점으로요? 바로 여기서 말했던 자본주의의 출현을 기점으로 해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자, 네, 그것을 근간으로 한다.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에 죽음에 대한 달라진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범죄 소설이다.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네, 선지가 1번만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14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은요 통증을 느끼기 위해서는 통점이 자극을 받아서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통증 신호를 전달할 때 통증을 느낀다. 자 그러면은요 통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는 통로라고 하는 구조가 있대요.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 물질들이 오가면서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자, 통로. 여러 물질들이 세포의 안팎으로 오가며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이다. 자, 그대로 내용 일치 설명 그대로 들어갔죠? 1번 선지에. 자, 그리고요. 이 두 번째 색칠되어 있는 이 표현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사실은 통각신경이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다라는 거예요. 매우 가늡니다. 그래서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 일치 한번 보시면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매우 가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느리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요. 신호의 전달이 빠르다라고 반대되게 표현해 줬네요. 자, 3번 벌써 틀렸죠? 네. 자, 나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방금 언급된 내용이 여기도 다시 한번 들어가 있는데요. 통각신경이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가는 이유는 더 많이 배치되기 위해서이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가느다랗게 배치가 되어 있다. 여기도 가늘다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뒷부분 때문에 틀렸죠. 자, 피부에는 굉장히 통점이 빽빽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빽빽히 배치가 되어야만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통점이 빽빽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의 앞뒤의 위치만 바꿔서 선지를 구성했죠. 굉장히 쉬운 선지 구성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요. 반면. 자, 빽빽하다라고 했는데 반면 나왔으니까 빽빽하지 않은 기관 부분을 언급하겠죠. 내장기관에는요. 통점이 1제곱센티미터당 4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되는 것도 폐와 간에 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와 간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이미 우리가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질병의 발견이 늦을 수 있다. 아랫부분에서 폐암이나 간암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입니다. 신호의 전달이 느리다 라고 했었죠. 정답 3번. 자, 15번. 고전산문입니다. 자, 판소리 사설이죠. 첫 번째 작품은 심청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수군가. 둘 다 판소리 사설인데요. 동일하게 화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상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뜨거운 것에 데워서 화상을 입는다. 이 화상 말고요. 여기서는 뭔가 화상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얼굴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혹시 비속어의 화상 기억하시나요? 아이고 이 화상아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을 비하해서 우리가 화상이라고도 하지만은요. 얼굴을 그린 것을 화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심청가입니다. 승상부인. 자, 여러분들 심청가 내용 다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필수적인 4개의 판소리 사설 있죠? 심청가, 춘향가, 그리고 수군가, 그리고 흥보가 4개 작품은 여러분들 꼭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승상부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승상부인은요. 심청이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청이를 자신의 양녀로 드리려고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인당수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심소죠. 심청이와 이별한 이후입니다.
그 슬픔을 못 이겨서 글지어 쓴 심소저의 화상 족자를 침상에 걸어두고 때때로 증언하시더니 심청이가 이렇게 인당수로 떠나고 나서 이 승상부에는요, 심청이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이 심청이의 얼굴이 그려진 족자를 계속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족자빛이 호련히 검어지며 귀에 물이 흐르거늘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이를 어쩔 거나 하면서 탄식했더라. 이윽고 족자빛이 완연히 새로우니 뉘라서 건져내어 목숨이라 살았느냐 그러나 창의 먼 길의 소식이나 알겠느냐. 자, 그러면 족자의 그림의 변화를 통해서 죽을 뻔한 위기, 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족자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앞날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분노의 정서요. 전혀 맞지 않죠. 니은까지 가지 않더라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청이가 역사적 인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4번도 당연히 틀렸고요. 자,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했다. 선생님 이거 지금 바닷속 뭔가 물 속에 있는 거 이런 걸 그려냈으니까 이거 맞지 않나요? 애매해요. 자, 애매할 땐 우선은 세모 표시해 두시고요. 나머지 걸 보시면 됩니다. 자, 대상이 처한 상황을 암시. 누구요? 대상은 심청이죠. 심청이가 처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 맞죠? 자, 그럼 이 3번 중에 무엇이 맞을지 니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니은의 화상입니다. 토끼의 화상을 그린다. 보시면은 눈도 그리고요. 입도 그리고 귀도 그립니다. 코도 그리고요. 그리고 또 뭐 발도 그리고요. 자, 두기는 쫑긋 허리는 늘씬 꽁지까지. 나 얘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자, 어때요? 이 토끼의 모습을 정말 꼼꼼하게 위부터 아래까지 다 그려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요. 대상의 외양. 그렇죠. 인물의 외양 묘사. 토끼니까 인물은 아닌가요? 자, 대상의 외양을 그려냈다. 자, 정확하게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네. 이 부분을 처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 네. 고전 산문 판소리 사설이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마도 이 현대소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끼셨을 법합니다. 자, 박태원의 피로인데요. 자, 제목부터 피로. 네. 작가는 그래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작가입니다. 자, 우리가 필수적으로 정리했었던 작품 중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기억나십니까? 그 작가가 바로 박태원입니다. 자, 박태원은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도 보여줬고, 피로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뚜렷한 서사 구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갈등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설은 갈등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주제를 구현해 나가기 마련인데, 박태원 소설의 특징은 바로 그러한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사적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교와 거의 평행선을 지어 사람들의 발자국이 줄을 지어. 자, 인도교가 있는데도요, 사람들은 얼음 위를 거먹게 색칠하였다. 사람들이 실제로 얼음 위를 색칠했다기보다는 검게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얼음 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게 되겠죠. 인도교가 어엿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얼음 위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나? 그들은 그만큼 그들의 길에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무슨 크나큰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여기까지를 보면은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 즉 이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글 속의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교와 평행선으로 있는 이 아래쪽 얼음 위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쳐서 걸어가는 것들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어떤 이유일까? 단지 궁금해만 하고 있죠. 자, 마저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고무신을 통하여 집신을 통하여 그들의 발바닥이 감촉하였을 너무나 차디찬 얼음장을 생각하고 저 모르게 부르르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보통학교 생도가 얼음 위를 또 지나가고요. 팔짱 낀 사나이도 지나가고요. 빵장수, 아낙네, 그리고 노인들 정말 많은 수요가 이렇게 얼음 위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인도교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대요. 자, 그 다음 강바람은 거의 끊임없이 불어왔다.
자, 사람들의 목을 움츠리면서 지나갔고요. 그 목을 움츠린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더 삭막하게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에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을 너무나 확실히 보았다. 그리고 저모르게 악연하였다. 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끔찍하고 놀라서 뜨악 하는 것을 우리가 악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도 똑같이 얼음 위를 걸어갔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인도교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길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의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저런 모양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입을 시켜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앞으로 마지막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얼음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왜 그럴까? 왜 꼭 저기로 가야 할까? 자,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거리감을 갖는 겁니다. 이질감을 가졌죠.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았다라는 것 자체가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가겠구나. 공감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도시에서 마주하는 타인의 비정함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도교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자, 인도교 아래의 얼음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인도교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생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슬퍼하고 있다. 선생님,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이니까 생의 종말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석한다면 너무나도 자의적인 해석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요. 처음에는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감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가에서 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자, 문단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는 늘 꾸준하게 한 문제씩 등장을 했었죠. 이번에는요, 가장 첫 문단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단까지 모두 다 우리에게 제공을 해줬고요. 어떠한 시각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을지를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 청소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양극단이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시각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 으이그 저 시기에는 공부해야지, 돈을 저렇게 좋아해서 저 나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나, 이런 시각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를 먼저 보면은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나로 바로 첫 번째 문단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라 함은 윗부분에서 언급되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전자는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를 생계비 마련으로 축소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로만 바라본다라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생활비 마련뿐만이 아니라, 자, 생계비 마련, 생활비 마련, 같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생활비 마련뿐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활용,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 생활, 진로 탐색 등 노동을 선택하는 복합적 이유가 삭제되어 버린다. 노동을 선택하는 복합적 이유가 삭제되어 버린다. 그러면 나 문단의 부가적인 설명을 다해서 이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전자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후자의 시각은, 그럼 후자는요.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시각은요. 학생의 본분을 저버린, 자, 그릇된 행위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노동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돌려버린다. 자, 그러면 청소년들을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시각은 비행만을 강조하기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자, 청소년들을 비행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라에 이어져야 되는 게 바로 가겠죠. 나다, 라가, 나다, 라가. 정답은요? 네, 손쉽게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이요. 네, 이제 한자 문제 나온 한자. 네, 하나 나왔는데요. 한자 표기로 올바른 것은 공문서, 공간, 일상, 성찰.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어휘이죠. 자, 먼저 공문서입니다. 첫 번째 1번 선지 보시면 벌써 틀렸다. 공자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이 공평하게를 의미하는 공평할 공자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문서는 여러분들이 네, 헷갈리지 않고 다 아셨을 것 같은데요. 공적이다. 공평할 공자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가상 공간에서는 이번에 두 번째 공간은요, 공평할 공자가 아니라 뭔가의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비어져 있는 빌공자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공자, 사이간자, 이번에도 공자가 잘못되어서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일상. 자, 일상 보시면은요, 상자가, 네,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상이 아니겠죠. 떳떳할 상자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상, 그 다음에 성찰. 우리가 문학에서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찰이 이꼴 무조건 반성이 아니다. 성찰이라 하면 살필 성, 살필 찰. 내 지난 과오들을 살펴보고 또다시 살펴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자 살필 성, 살필 찰자가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답 옳게 등장한 것은 성찰이겠죠? 자, 한자 문제, 네, 딱히 굉장히 독특할 것은 없는 한자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쓰기 방식이에요. 자, 예시 사용되었는지, 전문가의 의견 인용되었는지, 묻고 답하는 형식인지, 비유를 사용하였는지 선지 분석 먼저 하고 올라가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두 축은 당근과 채찍, 즉 보상과 처벌이다. 자, 비유,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비유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X. 우리가 의욕을 갖는 것은 당근 때문이다.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 의욕을 갖는 게 당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 때문에 우리가 의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채찍,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테지만 그건 너무 가혹한 것이다. 가끔이라도 웃음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당근, 즉 긍정적 보상물이 있기에 고단한 일상을 감수한다. 비유는 끊임없이 꾸준히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심각성 강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쭉 보는데요. 전문가 아예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물어보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부모에게는 아이가 꾹꾹 눌러 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카드가 당근이다. 어떤 직장인에게는 주말마다 떠나는 여행이 당근이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당근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예시를 들었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한층 돕고 있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화법,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선지 먼저 가겠습니다. 축제의 홍보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시작부터 보시면은요. 오늘은 우리 시에서 후원하는 벚꽃 축제의 홍보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자, 홍보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축제에 찾아오게 하는 홍보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자, 토론은 찬반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의는 훌륭한 해결책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축제 홍보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 옳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주무관. 지역 주민이 SNS를 즐겨 이용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SNS를 즐겨 이용한다. 보실까요?
지역 주민들이 SNS로 정보도 얻고 소통도 하니까 우리도 SNS를 통해 홍보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근거로 제시 잘 해주고 있죠? 그 다음요. 이주무관, 라디오 광고가 SNS보다 홍보 효과가 클 것이다. 라디오 광고가 홍보 효과가 클 것이다. 자, 이주무관 이야기 한번 볼까요? 파급력을 생각하면 지역 주민보다는 대중이 널리 이용하는 자, 라디오 광고로 홍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령 그리고 계층 듣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자, SNS보다 홍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언급한 거 맞죠? 자, 4번에서는 박 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주무관, 이주무관, 윤주무관의 제안을 비교하여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절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견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가운데 지점을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은요. 박 과장, 네, 윤주무관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윤주무관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기관의 누리집에 홍보자료를 올리면 시간도 적게 들고 홍보 효과도 크겠네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다 파악하고 그것의 가장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바로 절충이라고 했는데 박 과장은 네, 윤 주무관의 의견에만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지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합의에 의한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절충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방직 시험의 해설을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자, 앞으로 2025년의 시험은 아무래도 지금의 유형과는 조금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등장하지 않았었던 피셋 유형 그리고 논리 추론의 문제들까지도 같이 섭렵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내년 시험 대비에 네, 여러분들의 확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